요즘 은행 가는 게 편치 않으시죠? 창구 직원 눈치도 보이고 현금 찾을 때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드실 겁니다.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 때문입니다. 큰돈 찾으면 국세청이 조사한다더라. 자주 찾으면 감시당한다더라. 이런 말들이 귓가를 맴돕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정숙님, 67세입니다. 작년 11월에 아들이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해서 통장에서 3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지만 자식 일이니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석 달 뒤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고액 현금 인출 내역에 대해 소명하라는 겁니다. 박정숙님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부산의 이영호님, 72세는 더 억울합니다. 손주 학원비를 매달 20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했습니다. 딸 내외가 맞벌이라 여유가 없어서 할아버지가 조금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2년 뒤 증여세 4,800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학원비 준 게 왜 증여냐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대전의 최순자님, 69세는 남편 수술비로 1,000만 원을 한꺼번에 인출했다가 세무서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비 영수증을 제출하고 나서야 문제가 해결됐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정당한 목적으로 본인 돈을 쓴 것뿐입니다. 그런데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국세청에 타깃이 됐습니다. 어떤 분은 세금을 내야 했고 어떤 분은 소명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이 억울하게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현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이 FIU,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활용해 세무조사를 한 건수가 9만 건이 넘습니다. 추징한 세금만 15조 원입니다. 한 해 평균 2조 원씩 걷어간 겁니다. 이 중 상당수가 억울한 경우입니다. 몰라서 당한 겁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원칙을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용돈 줄 때, 병원비 낼 때, 목돈 인출할 때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정숙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정숙님은 평생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저녁 9시까지 일하셨죠. 남편과 함께 30년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식 둘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이제 좀 쉬려고 가게 정리하고 통장에 돈을 모아두셨습니다.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사업 확장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은행 대출은 금리가 너무 높고 어머니한테 잠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6개월 안에 갚을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정숙님은 고민도 안 하셨습니다. 자식이 필요하다는데 당연히 도와줘야죠. 은행에 가서 3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용도를 물어봤지만 그냥 개인 용도라고만 답했습니다. 남의 일에 왜 그렇게 참견하나 싶어서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현금을 건네주면서 꼭 갚으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고액 현금 거래보고건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 요청이었습니다. 3천만 원을 인출한 사실과 그 돈의 용도를 설명하라는 겁니다. 박정숙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 돈을 내가 쓰는데 왜 국세청한테 설명해야 하나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차용증을 쓰지 않았습니다. 계좌이체도 아니고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아들 통장에 입금된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현금으로 받아서 사업 자금에 섞어 썼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박정숙님은 세무서에 방문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물었습니다. 3천만 원을 어디에 쓰셨냐고요? 아들에게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차용증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정숙님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빌려준 건데 왜 준 걸로 보느냐는 겁니다. 담당자는 설명했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3천만 원은 그 한도 아니니 증여세는 안 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증여 신고를 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정숙님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빌려준 건지 준 건지도 헷갈렸습니다. 증여 신고를 해야 하는지 차용증을 써야 하는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결국 세무사를 찾아가 50만 원을 주고 상담받고 뒤늦게 증여 신고를 했습니다. 박정숙님은 자책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아들한테 계좌이체로 보냈거나 아예 증여 신고를 하고 줬을 거라고요. 현금으로 준 게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겪는 현실입니다. 선의로 한 일인데 정보가 없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국세청은 이런 거래를 왜 감시하는 걸까요? 혹시 탈세하는 게 아닌가, 돈 세탁하는 게 아닌가 의심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억울한 일이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럼 국세청은 왜 이렇게 현금 거래를 강하게 감시하게 됐을까요? 2017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지하경제란 세금 안 내고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음식점에서 현금 영수증 안 끊고 받는 것, 과외비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 이런 게 쌓이면 국가 세수가 줄어듭니다. 2017년에 FIU,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기관의 역할이 강화됐습니다. 이 기관은 원래 범죄 수익 추적이 주 업무였습니다. 마약,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으로 번 돈을 찾아내는 곳이었죠. 그런데 국세청과 정보 공유가 시작되면서 일반 국민의 현금 거래도 모니터링 대상이 됐습니다. 통계를 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FIU 정보를 활용한 세무조사 건수는 9만 건을 넘습니다. 연평균 1만 3천 건 정도입니다. 추징한 세금은 총 15조 원입니다. 한 해 평균 2조 원 이상씩 세금을 더 걷어간 겁니다. 이 숫자를 보면 국세청이 왜 이렇게 집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이후 정부 지원금이 대규모로 풀리면서 감시가 더 강화됐습니다.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이 수십조 원 나갔는데 이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부정수급을 막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현금 흐름 추적이 핵심 수단이 됐습니다. 2022년부터는 민생회복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같은 현금성 지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나눠주면서도 세금은 꼬박꼬박 걷어야 합니다. 그래서 FIU의 정보 분석 기능이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의심 거래 패턴을 자동으로 찾아냅니다. 어떤 거래가 의심 거래로 분류될까요? 첫째, 소득에 비해 과도한 현금 인출입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만 원씩 인출하면 당연히 눈에 띕니다. 둘째, 규칙적인 고액 현금 거래입니다. 매달 같은 날 비슷한 금액을 인출하면 의심받습니다. 셋째, 쪼개기 거래입니다. 하루에 여러 은행을 돌면서 나눠 인출하는 것,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쪼개기를 하십니다. 1000만 원을 한 번에 인출하면 신고되니까 500만 원씩 두 번 나눠 찾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니면 어은행에서 300만 원, 비은행에서 300만 원, 시은행에서 4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 찾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더 의심받습니다. FIU의 시스템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여러 은행을 돌며 인출하는 패턴을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국세청으로 넘어갑니다. 국세청은 이 사람의 소득 신고 내역과 대조합니다. 소득은 월 300만 원인데 하루에 1000만 원을 인출했다면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추적합니다. 부산의 이영호 님이 바로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손주 학원비로 매달 200만 원씩 현금을 줬습니다. 2년 동안 4,800만 원입니다. 이영호 님의 월 소득은 국민연금 120만 원과 기초연금 32만 원, 합쳐서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매달 200만 원을 쓰셨습니다. 국세청은 계산했습니다. 소득보다 지출이 많습니다. 차액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통장을 분석했더니 10년 전 가게 정리할 때 들어온 목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조금씩 쓴 겁니다. 문제는 그 돈을 손주한테 현금으로 줬다는 겁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미성년 손주한테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이영호님은 2년간 4,800만 원을 줬으니 한도를 2,800만 원이나 초과했습니다. 세율 10%를 적용하면 280만 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가 붙어서 총 360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이영호님은 억울했습니다.
학원비 준 게 왜 증여냐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명확합니다. 돈을 주면 증여입니다. 학원비든 용돈이든 생활비든 상관없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의로 자녀를 돕는데 법을 몰라서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억울하게 세무조사 받는 일은 없습니다. 첫 번째 원칙, 정당한 돈이면 당당하게 인출하세요. 쪼개지 마세요. 1,000만 원이 필요하면 1,000만 원을 한 번에 인출하는 게 맞습니다. 500만 원씩 2번 나눠 인출하면 오히려 더 의심받습니다. 시스템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용도를 물어보면 솔직하게 답하세요. 병원비입니다. 자녀 지원금입니다. 집 수리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정보는 은행 내부 기록으로만 남고 국세청에 직접 가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소명이 필요할 때 이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원칙, 가능하면 현금보다 계좌이체를 활용하세요. 자녀에게 돈을 줄 때 현금으로 주지 마세요. 본인 통장에서 자녀 통장으로 이체하세요. 이체할 때 메모란에 용도를 적으세요. 생활비, 학원비, 의료비 지원 이렇게 적어두면 나중에 증명이 됩니다. 만약 증여세 한도를 넘어서 자녀에게 큰돈을 줄 계획이라면 세무서에 미리 증여 신고를 하세요. 성인 자녀한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나 손주한테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신고만 하면 가산세는 안 붙습니다. 증여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줍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 원칙,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세요. 큰 돈을 인출했으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증명할 서류를 모아두세요. 병원비로 썼으면 진료비 영수증, 집 수리했으면 견적서와 영수증, 자동차 샀으면 매매 계약서, 이런 것들을 다 보관하세요. 대전의 최순자님 기억하시죠? 남편 수술비로 1,000만 원 인출했다가 국세청에서 전화 받았습니다. 최순자님은 다행히 병원비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그걸 제출하고 바로 해명이 됐습니다. 만약 영수증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증명 못하면 소득으로 추정돼서 세금을 낼 수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두면 됩니다. 영수증을 받으면 바로 사진 찍어서 핸드폰에 저장하세요. 파일 이름에 날짜 적어두면 나중에 찾기 쉽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병원비 영수증, 이런 식으로 저장하세요. 네 번째 원칙, 소득 수준에 맞게 현금을 사용하세요. 한 달 소득이 200만 원인데 500만 원씩 쓰면 당연히 의심받습니다. 국세청은 소득과 지출을 비교합니다. 지출이 소득보다 많으면 차액에 대해 묻습니다. 저축했던 돈을 쓰는 거라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년 전 가게 정리하고 받은 돈이다. 5년 전 아파트 팔고 받은 돈이다. 이렇게 출처를 밝힐 수 있으면 됩니다. 통장 기록이 증명입니다. 만약 출처를 설명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은 그 돈을 최근 소득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매깁니다. 소득세, 건강보험료 다 추가로 내야 합니다. 억울하지만 증명 못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 절대로 의도적으로 쪼개지 마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1,000만 원 인출하는 게 신고된다고 해서 500만 원씩 2번 나눠 찾는 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쪼개기는 탈세 의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쪼개기 적발 건수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 은행 돌면서 인출하는 사람, 며칠에 걸쳐 비슷한 금액을 반복 인출하는 사람 다 걸립니다. 시스템이 패턴을 분석해서 자동으로 거릅니다. 쪼개기로 적발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감시 대상이 됩니다. 한 번 찍히면 몇 년 동안 모든 금융거래가 모니터링됩니다. 절대 시도하지 마세요. 그럼 은행에서 고액 인출 시 신고된다는 게 정확히 뭘까요? 금융기관은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가 있으면 FIU에 보고합니다. 이걸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약자로 CTR이라고 합니다. 이건 의무 보고입니다.
은행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의심거래 보고, 약자로 STR입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은행 직원이 이 거래가 수상하다고 판단하면 보고합니다. 예를 들어 70대 어르신이 갑자기 3천만 원을 급하게 인출하면서 용도는 말 안 하고 전화하면서 긴장한 모습 보이면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의심해서 보고합니다. 이 보고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FIU가 분석합니다. 범죄 관련이면 검찰에 넘깁니다. 탈세 의심이면 국세청에 넘깁니다. 대부분은 정상 거래로 분류되고 아무 일 없습니다. 문제될 게 없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빌려준 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자녀한테 목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쓰세요. 차용증에는 빌려준 날짜, 금액, 이자율, 상환 기한을 명확히 적습니다. 그리고 공증을 받아두면 더 확실합니다. 이자율은 은행 정기예금 금리 정도로 설정하면 됩니다. 이자를 안 받으면 그것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매년 이자를 받고 그 이자, 소득을 신고하면 완벽합니다. 원금은 약속한 날짜에 돌려받으세요. 그것도 계좌이체로 받으세요.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제 긍정적인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서울의 김영숙님, 65세입니다. 작년에 딸이 집을 샀습니다. 계약금이 부족해서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영숙님은 미리 알아봤습니다. 성인 자녀한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김영숙님은 본인 통장에서 딸 통장으로 3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체 메모에 주택 구입 지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증여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과정은 30분도 안 걸렸습니다. 3개월 뒤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증여세 신고 확인서였습니다. 세금은 0원이었습니다. 한도 내니까 세금 낼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했으니 나중에 문제될 일도 없습니다. 김영숙님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인천의 박동수님, 70세는 손주 학원비를 지원합니다. 매달 150만 원씩 줍니다. 박동수님은 현금으로 주지 않고 손주 어머니 통장으로 이체합니다. 메모에는 학원비 지원이라고 씁니다. 2년간 3,600만 원을 줬지만 미성년 손주 한도 2천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박동수님은 세무사와 상담했습니다. 1,60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16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박동수님은 세금을 냈습니다.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그렇다면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한도 내에서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정보를 미리 알았고, 법을 지켰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합니다. 국세청에서 연락 와도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통계를 보면 증여세 자진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숨기려 하지 말고 떳떳하게 신고하면 된다는 걸 말입니다. 법을 지키는 게 결국 나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한테 돈 줄 때 계좌이체하세요. 큰 금액이면 증여 신고하세요. 영수증 챙기세요.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국세청도 세무서도 무섭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정당한 돈이면 당당하게 쓰세요. 쪼개지 마세요. 큰 금액 필요하면 한 번에 인출하세요. 용도 물으면 솔직하게 답하세요. 숨길 게 없으면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둘째, 현금보다 계좌이체를 쓰세요. 특히 자녀한테 돈 줄 때는 무조건 이체하세요. 메모 남기고 필요하면 증여 신고하세요. 기록이 나를 보호합니다. 셋째, 증빙을 보관하세요. 큰돈 쓸 때는 영수증, 계약서, 모든 서류를 챙기세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두면 됩니다. 나중에 소명할 때 이게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도 알고 계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주변에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알기엔 너무 중요한 정보입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FIU 정보로 세무조사 받은 9만 건 중에서 절반 이상이 실제 탈세가 아니라 정보 부족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법을 어긴 게 아니라 몰랐던 겁니다. 억울하게 추징당한 세금만 수조 원입니다.
이 영상 한번 공유하시면 주변 어르신 한 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형제한테 보내주세요. 친구한테 보내주세요. 우리 부모님한테 보내주세요.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특히 자녀에게 돈 지원하시는 분들, 손주 학원비 대주시는 분들, 꼭 이 영상 보여드리세요. 선의가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켜줘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내용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다음 주에는 통장 잔액 얼마 이상 있으면 국세청이 의심하는지 금융자산 관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부동산 증여 시 절세 방법도 준비했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하시면 새 영상 나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 평생 모은 재산 지키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고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연도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 겪으신 분 있으면 나눠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 찾겠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많을수록 더 많은 분들한테 이 영상이 전달됩니다. 알고리즘이 그렇게 작동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누군가의 억울한 세금 추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본인 돈 쓰는데 눈치 보지 마세요. 정당하면 당당하게 쓰시면 됩니다. 다만 방법을 알고 쓰시면 더 안전합니다. 오늘 배운 5가지 원칙 메모해 두시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시니어 정책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본 영상은 정부 및 지자체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제작된 생활정보 콘텐츠입니다. 정책 해석과 적용 여부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인물은 이해를 돕기 위한 구성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